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민법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는 무엇인가, 권리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죠. 권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류하면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뉘고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뉜다. 이건 이제 권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권리를 누가 갖느냐, 권리 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민법상 사람으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이 권리 주체의 4대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민법이 뭐냐? 권리 변동에 대한 법이다. 권리는 뭐냐? 그 권리를 누가 갖느냐? 권리 주체. 그 다음에 오늘 뭐에 대해서 갖느냐? 권리 객체. 다음 시간에는 변동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변동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그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즉 법률 요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데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민법, 권리,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1편에 담은 겁니다. 자, 오늘 권리객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권리객체를 공부할 때 통상 어떻게 하냐면 물건이 권리객체다 하고 물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논리의 흐름으로 보자면 권리별로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막연하게 권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권리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치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는 재산권과 재산권이 아닌 걸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건 재산권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앞으로 권리를 얘기할 때는 재산권만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죠. 그렇다면 권리 객체도 물권의 객체와 채권의 객체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 물권의 객체의 대부분은 물건입니다. 물건이란 이름 자체가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예, 나중에 보시겠지만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근데 물건의 객체로 물건만 있느냐? 물론 대다수가 물건이에요. 그런데 아주 희귀하게 권리를 물건의 객체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건이 진화돼서 그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권리질권이라는 겁니다. 자, 질권은 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다른 법이나 관습법은 제외하고 민법에는 이 8가지 물권이 존재합니다. 이 물권들의 특징은 앞에 권리 테마에서 보시고 질권은 여기 있죠. 담보물권에. 질권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전당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이제 동산이 되겠죠. 반지, 목걸이 아니면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전당포에 가져와서 맡기고 돈을 빌리죠. 담보 물건의 형태고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이런 형태를 질권이라고 합니다.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 이전을 담보의 방법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맡기는 건 부동산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에다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거는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산은 질권이 되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질권의 객체는 동산,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일단 원칙을 알아야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원칙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전당포 예를 들었지만 전당포는 상인이죠. 이런 경제 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린 거는 민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상법이라든지 특별법이 적용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진화됐다고 했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동산은 없어. 반지라든지 뭐 집에 돈 될 만한 동산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을 받은 게 있어. 담보를 잡은 게 있어. 이 담보를 가지고 어디서 돈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동산은 아니니까 원래는 질권의 대상은 아닌 거거든요. 동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당권을. 이 권리를 마치 전당포에 맡기듯이 맡기고 돈을 빌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도 오히려 반지 목걸이보다 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저당권을
물건을 다시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이게 더 안전하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겁니다. 그 저당권에 부기 등기 형태로 이 저당권은 내가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 질권 같은 경우는 그 시작은 동산의 점유를 옮기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였는데 권리를 다시 담보로 잡는 형태로 진화되었다. 그래서 권리질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질권의 객체는 물건, 즉 동산이기도 하지만 권리를 객체로 삼는 경우도 있다. 자, 채권의 객체. 채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의 객체는 사람의 행위예요. 그거를 급부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권리의 객체는 물건, 급부, 권리 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건. 자, 물건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 뭐 이렇게 정의도 있고 뭐 분류를 하자면 동산, 부동산 이렇게 분류도 하고 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건의 정의를 알고 넘어가는 거는 권리 객체로서 물건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물건을 배우는 건 물건의 객체로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물건에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 근데 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근데 그게 뭐 권리 객체로서 연결을 해봐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권의 객체는 동산이에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에요. 원칙적으로. 왜 질권의 객체가 동산이고 저당권의 객체가 부동산인지 이해하는 건 저 권리의 성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권리들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물건이 뭐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권리 변동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집중해야 돼요.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건 뭡니까?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건 뭡니까? 특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물건을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특정한다는 것은 권리가 올라탈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고 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쓰는 이 컴퓨터를 판다고 해봅시다. 제가 중고 컴퓨터 10만 원에 팔아요 라고 했을 때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딱 나타났는데 10만 원을 받고 제가 본체만 줘요. 그럼 저쪽에서 아니 컴퓨터 파신다고 했는데 왜 본체만 줍니까? 아, 모니터 필요하시면 별도로 사세요. 키보드 필요하시면 얼마 더 주세요. 그럼 저쪽에서 따로 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게 다 별개 물건인데 제가 언제 같이 판다고 했습니까? 이런 의사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넘긴다고 한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결국 그거는 권리 객체로서의 물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권법에는 일물일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대칭된다. 제 표현 방식대로 하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올라탄다. 물권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권리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물건은 법이 딱 그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이 돼 있어요. 물건을 특정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물건을 특정해서 하나의 물건이다. 이건 두 개의 물건이다.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올라타는 거예요. 이게 일물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공부할 때는 하나, 두 개 단위화할 수 있는가? 요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특정된 물건에 권리가 올라타면 비로소 이게 민법의 권리 변동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민법은 결국 권리 변동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물건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자,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물건을 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전기 같은 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전기는 유체물은 아니죠. 민법에서는 자연력이라고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이 붙어 있죠. 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건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권리를 올릴 수 있게 특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는 계량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주고 사서 쓰고 계시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면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물건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권리가 올라탈 수 있게 특정될 수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체물은 특정하기가 쉽죠.
눈에 보이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을 굳이 넣지는 않은 거예요. 편의상 앞으로 유체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은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권리가 올라탈 수 있을 정도로 셀 수 있어야 되니까. 물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물건자의 충돌이 있겠죠. 따라서 물건의 독립성은 곧 물건의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보면 유체물 같은 경우는 좀 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연필깎이 같은 경우 이거 하나에 소유권 하나를 올리면 되잖아요.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니까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것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토지는 유체물이죠.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토지를 어떻게 한 개, 두 개 셉니까? 토지는 끊을 수 없잖아요. 이 대륙 자체가 다 연결돼 있고 유체물인데 어떻게 이걸 나눠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에 사신다면 그 아파트는 어디까지가 하나의 유체물일까요? 뭐 몇 동 몇 호 할 때 이 동은 하나의 유체물로 보이죠. 하나의 건물이니까. 근데 대부분 그 안에 작은 공간에 살고 계시죠. 다른 집을 다 빼면 여러분 집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태일 겁니다. 근데 그 공간을 여러분은 권리 객체로 해서 사고 팔고 또는 임차권의 객체로 하고 거래를 하고 계시잖아요. 권리 변동의 객체로 삼고 있잖아요. 한 동의 건물만 해도 이거는 또 땅에 붙어 있잖아요. 땅하고 이건 별개의 유체물이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을까? 조금만 들어가 보면 되게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과수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 사과 농사를 졌다. 그런데 아직 수확하기 전에 여기서 나는 사과를 다 미리 팔 수도 있죠. 중간 유통업자가 여기서 사과 열리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럼 미리 돈을 주고 가요. 그러면 사과라는 게 수확하기 전에 그 나무에 달라붙어 있을 때 그 나무의 일부잖아요. 또 그 나무는 토지하고 붙어 있죠.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 있는 사과들만 이미 권리의 객체가 돼서 팔렸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소유권의 대상이 됐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그 유체물을 어떻게 권리가 올라탈 수 있는 정도로 가공을 하느냐, 어떤 형태로 거래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물건의 공부예요. 이런 권리 변동에 맞춰서 권리 대상으로서 특정하는 여러 방법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물건의 일부분도 경제적 필요성이 있고 그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물권 성립이 가능하다. 하나의 물건의 일부도 물건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이겁니다. 주택에서 방 하나에 대해서 전세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남는 방을 하숙을 하거나 뭐 자취생을 들인다거나 뭐 직장인한테 임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부동산의 일부도 하나의 권리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열매나 수목 집단 또 권리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사과를 예로 들었지만 그 사과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때 수천 개가 열린다. 그럼 권리가 수천 개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사과를 통으로 하나의 매매 행위로 유통업자가 사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 사과 하나별로 있는 소유권 수천 개를 사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개의 사과를 묶음을 하나의 권리 객체로 해서 그 소유권을 사간 겁니다. 하나의 소유권이 여러 개의 유체물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 객체로서 물건이 유체물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의 일부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물건의 종류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물건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부동산 빼면 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부동산의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가치가 크고 이동성이 적죠. 그래서 얘는 장부를 마련해서 이 장부를 통해서 거래를 해요. 근데 동산은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동산 자체가 움직이면 되고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로 권리가 외부에 표시되기 때문에 동산은 점유를 이전한 방법으로 거래를 합니다. 물건은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이잖아요. 절대권이고 절대권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나 주장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아야 되죠. 그 깃발을 꽂는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도 진화를 해왔죠. 선박이나 자동차 같은 동산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대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가치가 너무 커. 이런 동산은 부동산처럼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등록부가 있죠. 큰 선박은 선박도 등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 등록하는 동산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유사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동산. 그래서 아까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한 게 요 준부동산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동산 부동산 분류고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만 이해하면 되죠. 부동산만 이해하면 부동산 뺀 나머지를 동산이라고, 이 부동산과 동산을 합치면 물건이 되는 거죠. 근데 법조문에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토지와 정착물이 하나의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한 개라는 거예요. 하나.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 나무는 이 뿌리를 통해서 여기 정착돼 있어요. 토지가 있고 이 정착물이죠. 그러면 부동산이란 건 뭔 말이냐면 이 토지와 정착물을 합쳐서 한 개의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저 나무는 동산이 아니냐? 아닙니다. 토지에 부착돼 있는 저 상태에서는 별개의 물건이 아니에요. 토지의 연장입니다. 이 토지가 이렇게 연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이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알아야 예외를 알 수 있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을 이렇게 세웠다. 이 토지의 연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남의 땅에 내가 나무를 심었다. 그럼 이 나무 누구 거예요? 예, 심는 순간 토지의 연장이 돼요. 이걸 합쳐서 하나의 부동산이고 토지의 연장이니까 토지 소유자 거죠. 이게 99조 1항의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외가 시작되는 겁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 개라고 했는데 이 연속된 토지, 이 토지는 어디까지를 하나로 치느냐의 문제와 이 부착된 물건이지만 우리가 거래 대상으로 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연장되는 거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쟁점이 나오죠. 일단 토지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가? 어디까지가 하나의 토지로 보느냐? 그 문제하고 하나로 치는 물건 안의 구성 부분을 별도의 권리 객체로 삼을 수 있느냐, 삼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권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삼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토지를 보겠습니다. 이 대륙별로 연결된 토지를 어떻게 셀 수 있는 단위로 만들 수 있느냐. 토지에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남한만 해볼게요. 가상의 선을 그어요. 가로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 격자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둘러싸인 요거를 토지 하나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가상의 선을 그어서 그 안에 둘러싸인 하나의 면적 요거를 토지 한 개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필지라고 부릅니다. 필지. 여기 필은 부필자예요. 부필자. 붓으로 선을 그어서 만든 땅이다. 그리고 이 하나가 거래 객체가 되고 여기에 권리가 올라가요. 소유권도 올라가고 지상권도 올라가고 지역권도 올라가고 전세권도 올라가고 저당권도 올라가요. 저 필지 단위로 올라가요. 정착물. 자, 정착물은 토지 연속입니다. 분리되는 순간 동산이 되는 거예요. 토지 필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끝에 가지 끝에 나뭇잎이 이렇게 있어요. 이 토지 연속이니까 얘는 이게 하나로서 권리 객체가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나뭇잎이 똑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토지 연속이 아니죠. 그럼 얘는 별개의 동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개의 물건이 됐으니까 여기도 권리가 올라타죠. 분리될 때 누구의 권리가 올라타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분리될 때. 이 정하는 것도 법률 행위에 의해서 정하기도 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정하기도 합니다. 예쁜 시가 있죠. 나뭇잎이 떨어질 때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변하는구나. 물건이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는구나. 부동산에서 동산이 태어나는구나. 자, 이처럼 정착물은 그냥 토지의 연속인 게 원칙입니다. 이제 예외를 보겠습니다. 자, 건물도 이 토지의 정착물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왜 지었겠어요? 별도의 물건으로 삼고 싶어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건물은 얘를 이제 건축할 때 일정한 어떤 상태가 되면 토지의 연속이 아니다. 마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건물이 지어지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토지에서 분리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기둥, 지붕, 주벽 정도만 있으면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자, 이 건물이 이제 올려질 때 이 토지에서 기초 작업을 하고 토지의 연장이에요. 그 다음에 기둥을 올리죠. H빔을 하든 또 공구리를 하든 기둥을 올립니다. 요때도 뭡니까 얘들은? 그냥 토지의 연장이죠. 아직 정착물이에요. 별도의 물건이 아닙니다. 벽을 이렇게 세우죠. 공구리로 세울 수 있고 H빔으로 하면 이제 별도의 벽체 작업을 합니다. 요때도 토지의 연장이에요.
근데 이제 지붕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이제 제법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요때 토지로부터 분리가 돼서 별도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이었다가 별개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자,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서 두 개가 됐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는 원래 있었고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냐? 건축주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건이 분리되면서 권리가 올라타잖아요. 소유권이. 이 소유권자는 누구냐? 건축주다. 건축 수급인, 공사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특히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수급인,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땅 토지는 A 토지예요. 그 A가 의뢰해서 B라는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주도하면서 건축주로서 주도하면서 재료비 사는 거 주고 뭐 어떻게 지어달라 뭐 설계 의뢰도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여기 할 수도 있고 이 주도를 A가 했다. 그러면 이 건물 기둥 주벽 지붕이 있는 순간 이 건물은 아직 등기 전이라도요 A의 소유가 됩니다. 이 건물은. 그런데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토지만 제공하고 이 주도를 B가 하는 경우에요. 이 사람이 돈도 내고 기획도 하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짓는 형태, 지어서 돈을 받고 이 사람 소유로 주거나 뭐 일부를 자기가 팔아서 대금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있죠. 이때는 이 건물은 이 사람께 됩니다. 지금 우리는 권리 객체로서 이 물건을 배우기 때문에 물건이 하나냐 두 개냐 그럼 언제부터 분리가 되느냐 그럼 분리됐을 때 그 분리된 물건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냐 이걸 계속 따져야 돼요. 자,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 이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아파트 한 동이 있다. 그럼 이 안에 1층, 2층, 3층, 4층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01호. 이거는 자 건물을 지어서 기둥, 주벽, 지붕이 있으면 이게 별개의 소유권이 된다. 이거는 이 하나의 동에 대한 얘기죠. 이 토지에서 분리돼서 별개의 물건이 된다. 그런데 이 하나의 물건 안에 요 공간도 특정을 할 수 있죠. 이 공간은 하나의 물건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물건의 부분이죠. 그런데 얘를 거래의 객체로 삼고 있죠.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독립된 권리의 객체로 삼는다.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별도의 등기가 있죠. 그래서 권리 객체로 삼는다. 이거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권은 하나의 물건의 일부를 권리 객체로 삼는 것. 이 안에 방 하나도 또 용의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해서 용익 물건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수목도 토지의 연장이라고 했죠. 근데 일정한 계약으로 이거를 분리해서 권리 객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그 토지에 그냥 연속이 돼버리죠. 그런데 계약으로 이 땅에 내가 나무 좀 심을게. 이런 계약을 하고 심으면 그때는 별개의 권리 객체가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수목 소유자가 이때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는 알 수 없고 물건은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에 있는 수목이 이 토지의 연장인지 아니면 별개의 권리 객체인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명인 방법이라는 걸 써요. 이 표현은 거창한데 그냥 좀 투박한 방법입니다. 명인. 그 이름을 밝힌다는 건데 새끼줄 치고 편말 세우거나 옛날에 나무 껍질 벗겨가서 거기에 표시를 한다거나 색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냥 표시 방법을 통칭해서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에 연장된 나무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 별도의 권리객체라는 걸 공시한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분리되지 않은 과실도 토지 임대차나 계약관계에서 수목을 심었다면 그 수취권자, 물건을 따는 사람의 소유가 되고 토지 소유자와 나무 소유자가 다를 때 그때는 나무에서 사과가 똑 떨어지는 순간 별개의 물건이 되죠. 이 별개 물건에 별개 권리가 생기죠. 그 권리자는 이 나무 소유자다. 왜냐하면 토지에 연장되는 게 이 나무에서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 열매도 나무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또는 미분리 과실도 별개의 계약으로 남에게 팔 수 있고 그때는 그 산 사람 소유가 된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1년생 농작물 남의 땅에 뭐 호박을 심거나 뭐 콩을 심거나 이때는 토지 연장으로 안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1년 주기로 수확한 농작물에 대해 독특한 판례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옛날 판례입니다.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그 토지 연장이 되는데 1년생 풀을 심으면 그때는 연장이 안 되고 심은 사람 거라는 판례예요. 옛날에는 남의 땅에 이렇게 좀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살던 때가 있었죠. 그때 이
이걸 다 토지 연장이라고 하면 생존을 위해서 남의 땅에 심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막힐 수 있잖아요. 또 1년생이기 때문에 어차피 겨울 되면 다 없어지는데 이걸 굳이 막 억지로 토지 소유자 거라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려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이라도 다른 사람이 막 그런 농작물 심어놓으면 이거 함부로 못해요. 이거 파헤치면 민형사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사건이 걸리면 이 판례가 바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소송을 안 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입니다. 자,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거니까 딱히 공부할 건 없고 가볍게 몇 가지만 짚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엄밀히 보면 동산인 건 맞아요. 맞는데 동산 중에 얘는 그냥 특별한 아주 독특한 동산이에요. 여러분 동전이나 지폐 있잖아요. 이건 동산이긴 동산인데 이 동전이나 지폐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담긴 가치가 있는 거죠. 1,000원짜리의 점유를 옮긴다. 그러면 지폐 종이값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1,000원이라는 가치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금전 자체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동산 거래지만 동산 거래가 아닌 가치 거래다. 그래서 동산의 일반적인 규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내 돈을 10,000원짜리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나한테서 가져간 그 10,000원짜리를 달라고 하는 권리는 의미가 없죠. 그냥 어떤 형태로든 10,000원이 나한테 돌아오면 돼요. 10,000원의 가치가 나한테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금전의 점유가 이동됐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하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가 아닙니다. 뭐 기념 화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물건으로서의 어떤 그 화폐 말고 가치로서의 화폐는 가치 반환을 청구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즉 그 딱 그거 나한테 가져간 그 100원짜리 그 지폐 이걸 달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물건의 취득 처분 권리 관계. 권리 객체를 논하는 거는 결국 권리 변동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 권리 변동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걸 좀 정리해 놨습니다.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간단한 문장 같은데 어려워요. 자, 물건, 부동산, 동산 합친 개념이죠.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동산의 소유자가 이렇게 안 돼 있죠. 물건의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본래 이용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남의 거 안 되고요. 다른 물건을 별개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 항이 이제 법률 효과입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만 권리 변동이 있어도 종물이 당연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배하고 노를 예를 많이 드는데 나룻배와 이 노는 별개의 동산이죠. 배를 운행하기 위하여, 즉 배라는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거죠. 따라서 이 노는 종물이 됩니다. 그래서 배의 소유권이 바뀌면 당사자가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노의 소유권도 바뀌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조문이 없으면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컴퓨터를 파는데 본체만 가져 나와서 이거 10만 원입니다. 아니 당연히 키보드하고 마우스 주셔야죠.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종물이겠죠. 이 컴퓨터 본체를 돌리기 위한 상용에 공하는 다른 동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우스는 내 게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빌려왔어. 이러면 다른 사람 소유권은 종물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종물이 된다 그러면 이 마우스 나한테 빌려준 사람 권리가 갑자기 남의 게 돼버리잖아요. 자기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항은 권리 변동의 원칙을 정해놓은 거다. 다른 합의가 없으면 이 항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권리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한다는 게 판례예요.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물권법에 있는 조문인데 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게 주물 종물도 이론을 권리에까지 확장한 겁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달라요. 여기 A고 여기 이제 건물 소유자는 B다. 이 토지를 쓸 수 있는 지상권을 B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B가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못 갚았어.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이 저당권 실행하고 얘는 경매가 되겠죠. 경매가 돼서
건물은 C 소유가 됐어요. 자, 이제 C가 요거 건물에 딱 들어오니까 A가 내 땅 위에 건물이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아니 나는 이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받아서 그러니까 아니야 당초 이 저당권은 건물 소유권에만 설정된 거기 때문에 너는 소유권만 받았지 지상권은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건물 철거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물종무 이론에 의해서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이 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이 지상권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 소유권, 주된 권리에 대해서 설정된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 저당권의 실행 결과 이 소유권을 받은 C는 지상권도 받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물종물 이론은 이렇게 권리에도 적용이 된다. 이것도 역시 주물종물 이론이 진화된 거죠. 권리에게까지. 현대 와서는 물건의 주물종물 이론보다는 이 권리의 주물종물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어요. 가치가 크니까 뭐 배하고 노 그거 갖고 뭐 소송을 하겠어요. 예, 임의 규정이므로 다른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 엄청난 공익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됩니다. 원물과 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열매,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합니다. 그 원물에서 과실이 나오는 거죠. 자, 과실은 또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뉩니다. 개념을 보세요.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로서 별도의 물건을 말한다. 물건의 용법으로 산출물이 나왔고 이게 또 다시 별개의 물건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물건. 새로운 물건이 생겼는데 누구의 어떤 권리가 올라타느냐를 논하기 위한 거기 때문입니다. 나무 열매, 사과나무의 용법은 사과를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따면 그땐 새로운 물건이 생기는 거고 그럼 어떤 권리가 올라타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 분리할 당시 수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분리됐을 때 소유권이란 권리가 올라타는데 그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나무가 토지의 연속이 안 되게 거래를 했으면 그 나무 소유자가 될 거고 아니면 다른 데 팔았으면 그 산 사람이 될 거고 앞에 나왔던 그 예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땄을 때 누구 거냐 법률 규정이나 거래 관계에서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수취권자로서는 소유권자가 일반이지만 소유권자와의 계약상 소유자에 우선하는 과실 수취권자가 있을 수 있다. 선의점유자, 유치권자, 저당권자 이게 다 물권법에 있는 규정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분리 천연과실도 명인방법 갖추고 거래를 했을 때는 산 사람께 된다 그랬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다른 물건 사용대가입니다. 용법에 따른 산출문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료, 부동산이라는 물건의 사용대가죠. 돈이라는 물건의 사용대가가 이자죠. 이자는 돈의 사용대가. 근데 급여는 법정 과실이냐? 아니죠.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서 급여는 법정 과실이 아닙니다. 권리 사용 대가인 사용료도 법정 과실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존속 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그러니까 한 달 임대료, 임대료는 법정 과실이죠. 30만 원이면 10일의 사용 대가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권리가 일수 비율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권리객체로서 물건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올라타는 것. 그럼 분리돼서 별개의 물건이 나왔을 때 얘에 올라탈 수 있는 권리 주체는 누구고 어떤 권리 객체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의 논의. 그다음 하나의 물건 일부를 또 권리 객체로 하는 경우 또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권리로 삼아서 권리 객체를 하는 경우 이렇게 권리의 객체라는 측면에서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채권의 객체인 급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급부에 대해서는 뭐 권리 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형태를 보면 물건은 이제 직접 지배권이잖아요. 물건을 그 누구의 간섭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물권자는 직접 지배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지배권이 없는 내가 타인의 직접 지배권에 올라타서 그 배려로 그 물건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을 때 이걸 이제 간접적 지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물건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 지배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하고 있어요. 그 간접적 지배는 그 직접적 지배자의 배려라는 행위가 반드시 매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요거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자가 있을 수 있고 남의 물건이라서 직접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직접 지배권자에게 계속 어떤 청구나 요청, 배려를 받으면서 이 물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주택 같으면 거주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물건이면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물권적 이용과 채권적 이용이 다르다. 그뿐은 이처럼 직접적 지배자의 협력 행위, 즉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됩니다. 채권이 행위 청구권이라는 부분은 권리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물건을 매개로 한 채권과 물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강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 권리 객체, 권리. 그러니까 권리 자체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권리 질권입니다.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진화되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는 거래의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계약의 꽃이라고 하는 매매 계약이 있는데 매매 계약의 정의를 법 조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 그러니까 재산권을 돈 주고 파는 거를 매매라고 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매매가 아니에요. 재산권을 사고 파는 게 매매예요. 권리 거래입니다. 결국 매매라는 건. 권리 객체로서 물건의 객체인 물건과 권리, 그다음에 채권의 객체인 급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습 문제는 4번 한번 보세요. 아파트의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그에 따른 대지 사용권도 당연히 처분된다. 주물 종물 이론이 권리에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이 아파트가 있으면 이게 뭐 301호라고 합시다. 이 301호 이게 이제 전유 부분이에요. 요 301호를 이제 팔잖아요. B에게 판다. 이 대지 사용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땅의 지분입니다.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이게 이 땅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죠. 공중에 떠 있지만 이 땅 지분이 없으면 얘는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땅 위에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0 이렇게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가 요만큼의 땅을 갖고 있죠. 요만큼씩을. 이게 대지 지분권이에요. 이게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 공중에 있는 전유 부분도 이 대지에 대해 지분권을 갖고 있어요. 몇 분의 몇 이렇게. 그 등기부에 보면은 몇 분의 몇이라고 대지 지분권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은 이 대지 지분권이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죠. 전유 부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 대지 지분권은 종된 권리가 돼요. 요것만 팔아도 얘도 판 걸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